안녕하세요.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네, 매년 하는 그거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전략 재검토 내용, 마지막으로 홍콩 통화청의 외환시장 개입 소식입니다. 네, 각각 미국, 유럽, 아시아의 중요한 움직임들이네요. 이 소식들이 현재 금융환경,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각 기관들이 쓰는 용어나 개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배경을 같이 보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먼저 미국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일종의 금융 공간 검진이라고들 하던데 올해 결과는 좀 어땠나요? 정확히 뭘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도드 프랭크법 스트레스 테스트, 디페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겪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가상의 경제 위기 상황을 설정해요. 예를 들면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주가가 반토막 나고.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버틸 수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핵심 지표가 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CET1. 네. 이게 위기 시에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본 비율이거든요. 높을수록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검진 결과는요? 다들 통과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22개 대형은행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 가상의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은행의 CET1 비율 평균이 11.6%였어요. 규제 기준이 4.5%니까 2배 이상 넉넉하게 넘은 거죠. 오, 생각보다 훨씬 양호한데요. 네, 작년 테스트 때보다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폭도 좀 줄었어요. 작년엔 한 2.8%포인트 떨어졌는데 올해는 1.8%포인트 정도? 물론 올해 시나리오 강도가 조금 약해진 면도 있긴 한데 은행들 자체 실적이 좀 개선된 영향도 있습니다. 단순히 통과했다는 것보다 그 하락폭이 줄었다는 게 더 의미 있어 보이네요. 혹시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예상된 총 손실 규모 같은 것도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총 5,530억 달러 정도 손실을 예상했고요. 주로 신용카드 대출이나 기업 대출 쪽에서 손실이 클 걸로 봤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시범적 분석이라고 해서요. 은행 말고 다른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헤지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NBFI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충격이 와도 은행 시스템 자체는 꽤 잘 견딜 거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왔어요. 아, 은행 자체만 본 게 아니라 외부 충격까지 고려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ECB가 통화정책 전략을 다시 들여다봤다고요? 뭔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가 안정 목표는 예전처럼 대칭적 2% 목표를 유지하고요. 대칭적 2%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낮아도 문제지만 2%보다 높아도 똑같이 문제다. 그래서 2%를 중심으로 위아래 양쪽 다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가 지표로 HICP 쓰는 거나 정책 금리가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그대로고요. 그럼 큰 틀은 그대로인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한 걸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랑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아, 불확실성. 네, 세계 경제가 좀 나뉘는 거라든지 디지털 전환, AI,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물가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목표인 2%에서 위든 아래든 크게 벗어날 위험이 커졌다고 본 거죠. 2021년 검토 때는 좀 저물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는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운 실효화한 문제, 그러니까 저물가 위험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그간의 고물가 경험까지 반영해서 양방향 리스크 모두에
좀 더 잘 대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ECB가 좀 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벗어날 경우에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 매번 회의 때 나오는 데이터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력하면서도 신중하게, 약간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강조한 건데요. 필요하면 TPI 같은 새로운 정책 도구도 쓸 수 있다고 여지로 뒀습니다. TPI는 통화 정책 효과가 유로존 전체에 좀 골고루 퍼지도록 돕는 그런 장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ECB의 고민이 느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홍콩 상황 좀 볼까요? 홍콩 통화청, HKMA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미 달러를 팔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네, 이건 홍콩의 그 독특한 연계 환율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 달러는 미 달러에 대해서 1달러당 7.75 홍콩 달러에서 7.85 홍콩 달러, 이 좁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딱 묶여 있거든요. 이게 홍콩 통화 정책의 기본이에요. 아, 그 페그지라고 하는 거요? 네.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홍콩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아서 그 상단인 7.85에 거의 다다른 거죠. 강세 상단이요? 네. 그래서 HKMA가 홍콩 달러 가치를 좀 낮추려고 시장에서 미 달러를 팔고 홍콩 달러를 사들인 겁니다. 6월 말하고 7월 초에 걸쳐서 총 38억 달러 정도 규모였어요. 지난 5월에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때는 너무 약해서 하단인 7.75까지 떨어지니까 미 달러를 샀었죠. 아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요?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죠? 역시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지금 미국 금리 SOFR 기준이 홍콩 금리 하이볼 기준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싼 홍콩 달러를 빌려서 금리 높은 미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홍콩 달러를 사려는 힘이 강해지니까 환율이 강세 상단인 7.85 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HKMA는 이 7.85 라인을 지켜야 하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하, 결국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핵심 원인이군요. 그럼 이 금리 차이가 계속되면 HKMA가 계속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페그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한 추가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이 가진 외환 보유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4,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우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홍콩이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계 환율제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낮은 홍콩 금리가 은행 수익성을 좀 안 좋게 만들거나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은 HKMA로서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 점검 결과 또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ECB의 고민, 그리고 외부 압력에도 환율 안정을 지키려는 홍콩의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위기의 교훈, 예를 들어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직면한 위험들, 인플레이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금리차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와 정책들이 금융 안정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방파제 역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안정화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금융 안정 장치들이 과연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충격 앞에서도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